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영통계학 1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표본 추출 과정 중에 모집단 설정하는 단계 했었죠. 그래서 모집단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사자의 관심 대상이 되는 전체 집합을 갖다 모집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현재 또는 향후에 어떤 자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표적 소비자 집단을 모집단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모집단을 설정하는 경우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표적이 되는 집단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포커스 그룹이라고 이제 보통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뭐 타겟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타겟을 갖다 잘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처음 유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 대상의 뭐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그리고 거주 지역, 뭐 시간 개념,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강의안을 띄워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표본 프레임 작성하는 단계죠. 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표본 추출 과정에서 그림과 같이 5개의 단계로 구성이 된다. 첫 번째 단계, 모집단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표본 프레임을 작성하는 단계, 세 번째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 표본 크기 결정하는 단계인데, 요 표본 추출 방법 결정하는 것과 표본 크기 결정하는 것은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이게 이제 그 표본 추출 과정 마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 과정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표본 프레임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설정하고 나면 조사자는 이제 실제로 표본 추출의 대상이 되는 표본 프레임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표본 프레임이란 무엇이냐? 샘플 프레임, 표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 포함된 조사 대상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을 표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 목록, 조사 대상의 명단이 수록된 목록, 그것을 갖다 이제 표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모집단을 갖다 설정하면서 우리나라에 251개 시군구를 모집단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표본 프레임을 찾아야겠죠. 그 목록을 갖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행정구역 편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그 행정구역 편람에 수록된 우리나라의 뭐 시군구 또는 뭐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읍면동, 뭐 이런 것들을 목록을 갖다 이제 표본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기업을 모집단으로 설정한다라고 하면 기업 연감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그 기업 연감에 상장 기업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연감에 수록된 상장 기업 목록을 갖다가 이제 표본 프레임으로 정하면 되죠. 선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읍면동을 갖다가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정동은 말 그대로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뭐 바꾸려고 하면 이제 법을 갖다가 법까지는 아니어도 법령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행정자치부에 어떤 규칙이라든지 하는 것을 갖다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동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 행정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동하고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법정동이 하나인데 행정동은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데가 서울에 이제 중곡 동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중곡동이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중곡동은 중곡 1동, 2동, 3동, 4동 해가지고 4개의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동은 하나인데 행정동은 4개가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법정동이 여러 개인 걸
행정동 하나로 합쳐가지고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실무에 나가셔가지고 뭐 특히 이제 부동산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법정동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쓰고 있는 행정동하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법정동이라는 의미도 정말 개념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표본 프레임을 작성할 때는 뭐 몇 가지 유의를 하셔야 될 정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시장 조사의 경우에는 표적 시장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체 목록을 입수해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들에 관한 목록을 입수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그 목록을 표본 프레임을 입수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전화번호부를 표본 프레임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보급률, 유선전화죠. 그래서 유선전화 보급률이 95%를 상회하고 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부가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전화를 한 가구에서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화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가 수록되지 않은 가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특성을 갖다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전화번호부가 뭐 KT 한국통신에서 전화번호부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었는데요. 이게 한 제 기억에 2006년인지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전화번호 구라고 하는 것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 같으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해졌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만들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런 거, 그러니까 표본 프레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표본 추출에 이용될 표본 프레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뭐 11월 8일서부터 11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롯데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을 모집단으로 규정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집단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표본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롯데백화점에 갈런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래에 어떤 사람이 갈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유의사항 때문에 상업적 시장 조사에서는 표본 프레임 작성이 어렵다. 그래서 표본 프레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주로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 뭐 다음 단계 나와 있는데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할 겁니다. 근데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같으면은 표본 프레임이 없어도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적 시장 조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뭐 일종의 상업적 시장 조사 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또는 뭐 학문적 조사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상업적 시장 조사에서는 표본 프레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설정하고 그리고 표본 프레임 작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조사자는 구체적으로 표본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표본 추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 그리고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이제 probability sampl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probability가 확률이라는 의미니까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됩니다. 모집단의 각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동일한 조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모집단에 동그라미가 3개 있고 세모가 3개 있고 네모가 3개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동그라미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은 전체 9개 모집단에 속해 있는 조사 대상 9개 중에 3개가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 3분의 1, 그리고 세모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 3분의 1, 그리고 네모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 3분의 1로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이때 이런 상황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게 바로 이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이용할 때는 그때는 이제 표본 프레임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출된 표본이 얼마나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지 표본의 대표성이죠. 그리고 조사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을 것인지 이런 정보를 갖다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커다란 표본 추출 방법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이 계제되지 않는다, 확률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각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지 않은 조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할 때는 표본 프레임이 없어도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바꿔 얘기하면 표본 프레임이 없어가지고 모집단의 각 대상이 추출될 확률을 잘 모른다. 그러한 상태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유용한 방법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 표본의 대표성, 이걸 갖다가 이런 정보를 갖다가 제시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조사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오류가 발생할 것인지, 우리 전에 했던 그 표본 오류, 비표본 오류 중에 이제 표본 오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표본 오류가 발생할 것인지 그 정보를 갖다 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의 말하자면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률 표본 추출 방법하고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비교를 해보면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매우 정확한, 그러니까 일반화가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표본 오차, 그러니까 표본 오류를 갖다가 추정할 수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장점이죠. 근데 문제점은 표본 추출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표본 프레임 작성하지 않고 그냥 표본 추출하면 되니까요. 그 단계가 빠지니까 시간도 적게 소요되고, 그다음에 표본 프레임 목록을 갖다 작성을 하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비용도 좀 적게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고요. 그리고 표본 오차, 표본 오류를 추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의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그래서 표본의 정보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집단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질 것이야 라고 이제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표본 조사의 어떤 의미인데요. 실제로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같으면은 자,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편의에 따라 가지고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응답자들 갖다 많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껏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동의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그게 대부분일 텐데요. 근데 거기서 나온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가 이런 특성을 가질 거야.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이런 특성을 가질 거야. 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냥 동의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정도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으로다가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고 거기서 얻는 정보로다가 모집단의 특성을 추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화가 조금은 어렵다. 뭐 부산 지역, 특히나 이제 동의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동의대학교 학생, 특히 재학생들은 이런 특성을 가질 거야. 뭐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 지역 전체 대학생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것도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의 특성은 이럴 거야 라고 말하기는 더 어렵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이런 특성을 가질 거야 라고 말하기는 더더욱이나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조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의 수가 많지 않고 표본 프레임의 입수가 가능한 경우, 그때는 이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화가 가능한 결과 제공하고, 표본 오류가 어느 정도인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의 수가 많지 않고 표본 프레임의 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집단의 규모가 큰 경우, 이때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면 비용 그리고 시간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고 또 때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일반 가구는 한 그 17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000가구를 확률 표본 추출한다라고 하면 일반 가구, 즉 1700만 가구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1700만 가구에 대해서 모든 항목을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 뭐 그 정도만 한다라고 해도, 또는 뭐 주택의 점유 형태라든지 좀 막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하는 데만 해도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 그리고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 그래서 매 끝자리에 5 또는 0으로 끝나는 해에는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전수조사인데요. 센서스니까 전수조사인데요. 굉장히 뭐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나라 일반 가구 한 1700만 가구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뭐 1, 2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항목을 조사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인터넷으로 조사를 한다 해도 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경우에 표본 프레임을 갖다 입수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하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IPTV, 뭐 지금은 좀 많이 일반화가 됐는데요. IPTV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일반 소비자들은 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들로부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IPTV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뭐 통신 관련 전문가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유통점 점주들에 대한 판단 표본 추출 방법이라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뭐 컴퓨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한 30대 정도까지만 해도 잘 따라갔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그쪽에 대한 지식이 좀 많다, 뭐 이렇게 자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나서 일반화되고 나서는 스마트폰 쫓아가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컴퓨터도 이제 사양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뭐 이제 막 그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정말 발전이 됐죠. 그래서 뭐 CPU 같은 경우에도 뭐 쿼드 코어 뭐 이런 그 것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소비자들에게 일반 소비자들, 일반 뭐 이게 좀 비하하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전업주부들한테 이런 그 컴퓨터 관련된 걸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저만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런 그 컴퓨터 뭐 CPU에 관한 거 조사한다. 그들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떤 뭐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그런 CPU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표본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계가 표본 추출 방법 결정하는 단계였는데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거의 그 같은 시기에 표본 크기도 결정을 합니다. 표본 크기도 이제 한꺼번에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표본 추출하는 과정에서 조사자는 표본 추출 방법 그리고 표본 크기를 함께 결정을 합니다. 표본의 크기는 주로 연구의 목적, 그리고 조사의 유형, 조사 예산, 시간의 제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표본의 크기인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연구의 목적이나 조사 유형인데요. 표본 크기는 뭐 당연히 연구 목적 그리고 조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 조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이 신제품의 반응을 보기 위해 소비자 면접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표본 크기가 아주 클 필요도 없거든요. 집단별로 한 6 내지 12명 정도면 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 내 사용 조사, 그러니까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조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CLT라고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사 지역에 대한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한 번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수용 인원, 뭐 이런 것도 이제 좀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서베이 조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약 500명에서 1000명 이 정도 그 조사 대상을 표본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 또는 조사 유형에 따라 가지고 표본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뭐 굉장히 정말 아주 적은 숫자의 표본, 아주 적은 숫자의 조사 대상을 표본으로 정말 그 표본의 크기로 결정을 해도 되는 그런 조사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많은 정말 표본의 크기가 큰, 표본의 규모가 큰 그런 조사 도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표본의 크기 결정할 때 그때 즉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조사 예산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정말 그냥 학과에서 학과 교과목에서 그냥 한번 그 설문조사를 해본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조사 예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뭐 예산을 투입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설문 문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사원을 고용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뭐 교육, 훈련 하는데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요. 실제 조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조사 결과 정보를 갖다 입수하면은 그걸 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조사 예산이라고 하는 게 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조사 또는 제품 조사의 경우에 표본당 표본 조사 대상 한 사람당 또는 뭐 하나의 기업당 해가지고 표본당 약 35,000원 내지 5만 원 정도의 조사비가 소요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1회당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체 조사 예산이 3천만 원이고요. 그런데 두 번의 사전 소비자 면접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 번에 한 차례의 서베이 조사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3천만 원 중에 두 번의 사전 소비자 면접 조사에 쓰이는 비용이 뭐 두 번이니까 1회당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이니까 두 번이면은 뭐 평균 잡아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에서 700만 원 뺀 나머지 2,300만 원 정도로 서베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본당 약 3만 5천 원 내지 5만 원 정도의 조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2,300만 원을 가지고 서베이 조사할 때 표본의 크기, 표본의 규모 또는 표본 수는 460명 내지 657명 정도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 예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표본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 뭐 단시간에 정말 조사를 끝내버려야, 조사를 다 끝마쳐야 되겠죠. 조사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표본의 규모가 커지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단시간 내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CLT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뭐 3개의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제품에 대해서 이제 정말 조사 대상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하루에 뭐 시제품별로 한 6명 정도의 응답자들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CLT는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시간이 좀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6명 정도 응답자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기간이 한 10일 정도로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10일 내에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또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표본의 수가 6 곱하기 죄송합니다. 3개의 시제품 만들고 시제품별로 6명 정도 응답자들 조사하니까 하루에 한 18명 정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사 기간이 10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180명 정도를 조사할 수 있는 가장 상한이 180명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표본 크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연구 목적이나 조사 유형이 표본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조사 예산이다. 그래서 정확한 표본의 크기는 조사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 조사 예산만큼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또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이 표본 크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의 과정을 통해 이제 조사 대상 표본을 그러니까 표본 추출한 방법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표본의 크기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사 대상을 갖다가 직접 선정을 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이 뒤따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할당 표본 추출법이라든지 정말 이런 군지 표본 추출 또는 층화 표본 추출 방법 이런 방법들에서는 이제 조사 대상을 그 표본 할당표를 통해 가지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러니까 표본 할당표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어진 표본 할당표에 맞는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래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좀 골고루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학년 25명, 2학년 25명, 3학년 25명, 뭐 4학년 25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본을 할당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정말 남성, 여성으로 그러니까 남학생, 여학생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100명 중에 남학생 50명을 할당하고 그다음에 여학생 50명 할당한다든지 뭐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학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또 뭐가 또 중요할까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뭐 거주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산의 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또는 뭐 그것 대신에 뭐 통학 거리 또는 통학 시간 뭐 이런 걸 가지고도 또 할당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을 어느 정도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을 추출할 수 있을 테고요. 표본을 선정할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굉장히 좀 효율적이다, 유용하다, 뭐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본을 추출하는 그 5가지 단계가 있다. 표본 추출 과정은 5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집단을 설정하는 단계, 그리고 표본 프레임을 작성하고 표본 추출 방법 결정하고 이와 함께 표본 크기를 결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이게 이제 표본 추출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표본 추출하는 방법,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크게 확률 표본 추출 방법,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이 2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또 그 속에 뭐 또 여러 가지 방법들,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 3가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3가지 해가지고 총 6가지를 갖다가 이제 다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뭐 우리는 그냥 이번 그 통계학 과목에서 통계 프로젝트 할 때는 표본 크기를 그냥 좀 주먹구구식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한 100명 정도면 좋겠다. 뭐 또는 100명도 너무 많다 싶으면은 뭐 100명 사실 팀원이 5명이다라고 하면 한 명당 그 한 20명씩 조사를 하면 되니까 뭐 20명 정도는 친구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듯 싶기도 합니다. 100명이 좀 많다 싶으면 뭐 한 80명 정도, 또는 100명이 좀 너무 적다 싶으면 뭐 100명보다 더 많이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주먹구구식 결정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 통계학적으로 표본의 크기 결정하는 방법도 아주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뭐 한 학기까지는 너무하지만은 한 2~3달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표본 크기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하고 표본 크기하고 한꺼번에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 가지고 표본의 크기가 좀씩 달라지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본 추출 방법 결정하는 것과 표본 크기 결정하는 것,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주차에 이제 다음 주차에서부터 한 2주차 정도, 좀 12, 13주차 정도 이제 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었고요. 다음 주차에는 이제 또 표본 추출 방법 중에 죄송합니다. 표본 추출 과정 살펴봤고 표본 추출 과정 중에 중요한 거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차에 6가지 그 표본 추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요. 뭐 여러분들 보러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좀 더 정밀하게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시장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있다가 이런 방법들 중에 뭐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조사 결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합리적인,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11주차 강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들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